KCNTV 한중방송을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김복 이화실입니다. 요즘 맞벌이 자녀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 주변에도 손주를 돌보고 있는 지인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지인들이 위체 모멘트를 보다가 현재 청도시 조선족 작가협회 회원으로 있는 그 차설매 선생님의 글을 보았는데요. 외손녀를 키우며 겪었던 희로애락을 적은 글이 너무 진솔하고 마음에 와 닿아서 오늘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에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차설매 선생님의 수필 할머니와 손녀를 들으시겠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차설매. 내가 청도에 와서 모든 것이 낯설고 친구도 없어 우울증에 시달릴 때 우리 딸이 나에게 귀하디 귀한 손녀를 선물했다. 딸이 해산하던 날 쿵쿵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응아 하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정신을 부쩍 차리고 보에 쌓인 새 생명을 받아안는 순간 나는 눈앞이 반짝이고 불꽃이 일며 금시 하늘에 둥둥 뜨는 야릇한 기분과 환희에 사로잡혔다. 며칠 만에 딸이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와 사위가 아기를 안고 층계를 올라오는데 커다란 황금덩이를 안고 오는 것보다 더 빛이 나고 더 귀중하게 느껴졌고 딸이 세상에 없는 너무나 장한 일을 한 것 같아 더없이 대견스러워 보였다. 손녀가 집으로 와서부터 온 집 식구들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아기를 에워싸고 돌아친다. 아기는 낮과 밤이 바뀌어 낮이면 쌕쌕거리고 잘도 자다가도 밤만 되면 자지 않고 그 새까맣고 동그란 눈을 크게 떴다 감았다 하며 좀처럼 잔념을 하지 않는다. 좀 있다는 울어도 보고 좀 있다는 딱꼭질도 해보고 좀 있다는 오줌똥도 쌌고 이렇게 밤 12시가 되어도 잠잘 기미가 없다. 나는 딸이 아까워 먼저 자라 하고는 그녀를 밀며 자장가를 불러본다. 너무 지치고 눈이 내려와 눈을 감고 그녀를 밀며 속으로 300개를 세고 가만히 눈을 떠보니 그 까만 눈을 그대로 뜨고 있다. 자정이 넘자 아기도 피곤한지 눈을 살포시 감는다. 나도 눈을 감고 600개, 1000개, 몇천 개를 세어보며 그녀를 밀고 자장가를 불러서야 아기는 겨우 잠들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그래도 나는 아기가 혹시 깨어날까봐 숨을 죽이고 발끝으로 발레 걸음을 하며 문을 가만히 닫고 나서야 침대에 누웠다. 평시에 잠 못 자던 나는 어느새 정신없이 잠에 골아 떨어졌다. 손녀가 있게 되면서부터 나에게는 해도 해도 끝없는 일감이 생겼다. 아기를 돌보는 외에 갓 해산한 딸의 산후조리도 잘해야 했다. 나는 하루 새끼를 끓여주는 외에 산모의 몸을 빨리 초세우기 위해 만나는 간식도 끓여주곤 했다. 사위는 산모에게 좋다는 천하의 산의 진미를 다 사들인다. 통닭에 돼지 발쪽은 물론 한 마리에 200원도 넘는 이름 모를 물고기를 사오는가 하면 상처가 빨리 아물게 하려고 비둘기 고기까지 사들고 왔다. 딸의 간식을 끓여주며 나는 저도 몰래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본다. 내가 해산했을 때는 고사케야 다갈 몇 개에
돼지고기를 넣은 미역국을 몇 대 먹었을 따름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셈이다. 나의 시어머니는 넷째 아들을 해산하신 후 시래기국도 제대로 얻어 드시지 못해 그만 절도까지 하셨단다. 세월은 많이 흘렀고 사회는 그야말로 크게 발전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딸이 산후조리를 2달가량 해주고 겨우 숨을 쉴만 하니 88일 만에 아기를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밀어맡기고 딸은 상해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러 갔다. 90일도 안 되는 아기를 제 어미도 없이 어떻게 본단 말인가. 우리는 막연했다. 그런데 그쯤 해서 우리 동네의 어느 집에는 미국에 간 아들 부부가 석 달 난 아기를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아기에게 꼬리표를 붙여서 미국에서 할머니가 있는 청도까지 비행기로 보내왔다. 미국에서 온 아기를 할아버지도 없이 혼자 보아야 하는 그 할머니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곁에 할아버지라도 있고 딸이 직장도 너무 먼 것도 아니니 괜찮은 셈이었다. 딸이 출근하러 간 후부터 나는 전직 부모 노릇을 했다. 하루에 5차례의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키고 잠을 재우고 안고 나가 소풍을 시키고 아기 빨래를 하고 목욕을 시킬 때에는 몽글몽글하여 손에 잘 잡히지도 않는 아기를 꼭 안고 온 몸을 살살 씻어주고 머리를 감겨주며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 영양크림을 발라주고 손상된 피부에는 피부약도 발라준다. 다음 전신 안마를 해주고 깨끗한 옷까지 갈아입히고 하루 종일 아기는 너무 시원하고 개운하여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며 힘있게 다리를 구르건만 할머니인 나는 너무 지쳐서 온몸과 얼굴이 땀투성이가 돼 있다. 아기가 잠을 자는 시간이 되면 나는 또 인터넷을 검색해서 매달마다 따르는 영아의 특성, 건강 및 영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필기까지 한다. 나는 손녀가 5개월이 되자 한국과 중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이유식을 먹일 것인가를 찾아보았다. 그래서 아기에게 미분을 먹이는 외에 으깬 딸기, 요플레, 유산 음료, 간 사과, 야채 영양죽, 바나나 주스 등 다양한 이유식을 해먹였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할머니는 부지런한 생활 박사가 되어야 했다. 손녀가 한돌이 지나자 인젠 컸다고 키에 맞는 서랍이란 서랍은 다 들추어서 그 안에 물건들을 모조리 꺼내어 마구 쥐어 뿌리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뒷동거리며 걷다가는 가구의 모서리에 박히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서랍들은 몽땅 봉해 놓고 가구의 모서리도 박히지 않게 다 봉해 놓았다. 한 번은 손녀가 마구 기고 걷고 하다가 어디에 부딪혔는지 눈가가 시퍼렇게 멍들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기 아빠가 채팅으로 제 딸을 보려 했다. 나는 너무 조급해서 손녀에게 영양크림을 두껍게 발라주고 그 위에 붕까지 발라주었다. 그랬더니 상처가 연해지면서 잘 알리지 않았다. 다행히도 제 아빠는 상처를 잘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어찌 이뿐이랴. 어느 날 밤에는 40도 고열에 시달리는 손녀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가 점적 주사를 마치면서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두렵기도 하여 소리 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제 엄마 아빠에게는 알리지도 못했다. 그러니 늙음하게 손자 손녀를 돌본다는 것은 자기 핏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감정도 있겠지만 제 자식을 키우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거대한 책임감과 그 어떤 압박감, 그리고 지어는 공포감까지 느끼게 되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우리 고향에선 한국 간 아들 며느리를 대신해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다가 깜빡 잠든 사이 손자가 7층에서 떨어져 죽은 일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너무 절망했고 자식 대할 면목이 없어서 자살하고 말았다. 이런 일이 어디 한두 가지뿐이랴. 두 돌이 되자 손녀는 제 엄마 아빠와 같이 있게 되었다. 손녀가 말을 하게 되고 제 엄마 아빠를 완전히 알게 되면서부터 손녀는 할머니를 멀리 했다. 제 엄마 아빠가 출근한 다음에는 말없이 놀다가도 제 엄마 아빠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손뼉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는가 하면 머리를 조아리며 절까지 한다. 마치 하루 동안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큰 억울함이라도 당한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가 하며 떠민다. 그리고 내가 제 어미 방이라도 들어가려 하면 이번엔 한족말로 할머니 냄새나 건너오지 마 한다. 그럴 때면 나는 어쩔 수 없이 허구픈 웃음만 지을 뿐이다. 그리고 속으로 저걸 이뻐하고 키워줘선 뭘하니 하고 섭섭해한다. 나의 한 친구도 몇 년째 한국에 간 딸을 대신해서 외손자를 보고 있는데 애 엄마가 집에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게 되니까 할머니와 잘 놀던 애가 제 엄마의 목을 꼭 끌어안고 한국 나빠, 할머니 나빠, 할머니 가 하며 대성통곡하면서 할머니를 쥐어뜯고 한바탕 난리를 부렸다고 한다. 그러니 할머니들이 아무리 있는 정성을 다하여 손자 손녀들을 돌본다 해도 그 애들이 어머니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고 애들을 모성애에 굶주리게 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고 쓰리다. 그래도 어찌하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활의 기반을 닦기 위해 또 자신들의 푸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모성애의 천륜마저 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씹어 삼키며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매랴. 손녀가 4살이 되어 유치원에 가게 되었다. 그 기분은 딸이 대학에 갈 때의 대견한 기분이고 내가 대학을 졸업한 것 같은 장하고도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웬걸 손녀가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 또 다른 부담과 임무가 나를 기다릴 줄이야. 매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아침에 유치원에 데려가고 저녁에 집으로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제 엄마 아빠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 피아노, 영어, 무용, 미술반 등 한 주일에 4번이나 학원에 안배했다. 손녀가 유치원에서 나오기 바쁘게 나는 또 간식, 물, 놀잇감, 옷견지, 우산 등 한 가방을 메고 2번이나 버스를 갈아타며 학원으로 가서는 손녀의 학습 활동이 끝날 때까지 지루하게 앉아 기다려야 했다. 어떤 때에는 창문으로 애들이 배우고 노는 것을 들여다보며 따라해 보기도 한다. 그래야 집에 와서 조금이나마 지도할 수 있으니까. 어떤 땐 손녀를 기다리며 우리의童年을 돌이켜 보기도 한다. 과연 우리가 저 애들이 나이 때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놀았을까?
변변한 노른감 한 개도 만져보지 못했을 거고 학원에 가서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그러나 그때의 어린이들은 깨끗하고 달콤한 공기를 마시면서 파란 하늘이 흰 구름 송이를 보고 기꺼워했고 조약돌까지 들여다 보이는 말띠 맑은 개울가에서 알몸으로 물장구를 치면서 즐거움을 느꼈다. 그리고 아롱다롱 피어난 예쁜 들꽃을 꺾고 머리에 꽂고 파릇파릇 피어난 잔디 위에 앉아도 보고 누워도 보고 뒹굴어도 보며 흰눈처럼 깨끗하고 샘물처럼 순수한 아름다운 동심을 키웠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그때와 완전 판이한 세상이다. 태어나서부터 경쟁의 시작이다. 상해라는 큰 도시에서 경쟁하며 살아가려면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기능을 닦지 않으면 안 된다는 딸의 말에 한평생 교육 사업에 종사했던 우리도 구구이 할 말이 없다. 그렇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손녀나 손자 한 명을 제대로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옛날에 6, 7명을 키운 것보다 어쩌면 지금 한 명을 키우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오늘의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의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제 자식을 키울 때보다 더 지극한 책임성과 의무감이 있어야 하며 또 훌륭한 조리사, 능란한 간호사, 자격도 있어야 하고 일정한 학식도 있어야 하며 시대 발전에 수응한 컴퓨터 조작 능력도 있어야 한다. 지금 바로 수많은 할머니들이 침식을 잊어가며 아무리 힘들어도 한마디의 원망도 없이 묵묵히 사심 없이 자신들의 후손들을 훌륭하게 키워가고 있다. 그리고 보면 우리 할머니들도 손자 손녀들의 인생의 첫 보호자이고 스승으로서 인류 문명을 전파하고 발전시키는 위대한 사업에 커다란 마멸할 수 없는 공헌을 하고 있지 않는가. 손자 손녀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할머니들에게 심심한 격려를 드린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금쪽 같은 손자 손녀들이 더욱 건실하게 앞으로 시대를 떠밀고 나아갈 것을 떳떳한 기둥으로 자라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 2014년 8월 청도에서. 네, 방금 들으신 것은 차설매 선생님의 수필 할머니와 손녀였습니다. 낭독의 김보옥, 이화실이었습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사랑하며 살아요. 김나연이 부릅니다. 한시구나 좋다, 절시구나 좋다. 에이, 우리 건강 지켜라. 이상한 사람 가는 세월 한탄 말아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늦었다 생각 말고 즐겨봐요. 사랑하며 살아요. 한시구나 좋다, 저절시구나 좋다. 사랑이란 상처 주지 말고 행복이란 맛집 찾아가요. 욕심을 버려요. 마음을 비워요. 천년만년 살 수 없어요. 지나간 아픔도 추억이라고, 지나간 슬픔도 추억이라고.
저래도 한 세상 늦었다 생각 말고 즐겨봐요 사랑하며 살아요 저 자식구나 좋다 사랑이란 상처 주지 말고 행복이란 맛집 찾아가요 욕심을 버려요 마음을 비워요 천년만년 살 수 없어요 지나간 아픔도 추억이라고 지나간 슬픔도 추억이라고 지나간 슬픔도 추억이라고 모든 것이 인생 선물 세월 가며 추억이 행복이야 우리 건강 지켜가며 행복하게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얼씨구나 에이 계속해서 차설매 선생님의 수필 나의 새 고향을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새 고향 차설매. 나는 오늘 청도에 온 지 10년 만에 호적을 올리고 주민등록증까지 타서 완전히 산동성 청도시 시민으로 되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청도시의 한 성원으로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 유안으로 다가왔지만 근 반세기 넘게 살아온 나의 고향 흥룡강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하고 서운함을 어쩔 수 없다. 나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준 내 마음속의 고향들이 주마등 마냥 나의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나의 첫 번째 고향은 흥룡강성 영안현 발해진이다. 옛날 발해왕이 상경용천부라는 도읍을 이곳에 정하고 당시 여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둘레 심리에 성뚝을 쌓고 사방에 큰 대문을 냈다. 지금도 발해 왕터와 남대문, 동대문, 왕이 마시던 우물, 왕이 배를 타고 즐기던 현무호가 그대로 흔적을 남기고 있다. 나의 어머니는 왕의 전기가 흐르는 이곳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나의 탯줄을 이 신비한 땅에 묻었다.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동년의 꿈 같은 추억은 나의 기억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눈같이 하얀 적삼에 멜끈이 달린 까만 주름 치마를 입고 목에 붉은 넥타이를 메고 사뿐히 학교로 다니던 그 동네 골목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아담한 교실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것도 좋았지만 휴식 시간이면 마음껏 뛰어놀던 그 넓디 넓은 운동장이 너무 좋았다. 신나던 고무줄 뛰가며 재미나던 공기돌 노리며 흥이 나는 돌차기를 놀던 그 장면들이 그림마냥 또렷이 안겨온다. 겨울이면 학교 뒤 작은 늪의 얼음 강판에서 썰매도 타고 목대기 스케이트도 타며 해가 넘어가도 집에 돌아가려면 하지 않아 어머니가 찾아와 나와 동생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던 그 부름소리가 아직도 귀에 챙챙하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삼각형의 합동을 배웠고 그림처럼 아름다운 언어로 된 주자청의 봄과 노신의 고향을 배우면서 나는 커서 무엇을 할까 하는 파릇파릇한 인생의 꿈도 꾸었다. 학교 무용대에 들어 춤도 곧잘 추었는데 무대 화장을 곱게 해주던 무용 선생님의 다정한 손길이 지금도 아련한 감각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운동 애호가인 내가 운동대회를 하기 전날 비가 오면 내일 운동대회를 못하면 어쩔까 하는 근심 때문에 빗방울이 튕기는 창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공부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 선생님의 지적을 받던 기억도 엊그제 같다. 사춘기에 들어서서 이성에 대한 야릇한 생각을
오솔오솔 머리를 쳐들 때, 그쯤에는 오늘은 수학을 잘하는 저 남학생이 좋아 보이고, 며칠 후엔 볼 잘 차는 저 남학생이 좋아 보였다. 그런데 그런 남학생들의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건 무슨 원인일까?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나의 고향 발해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경박호가 있는 곳이다. 높은 곳에서 흰 물갈기를 날리며 수천만 개의 응구슬로 부서져 아래로 내리꼰지는 멋진 경박호 폭포. 폭포의 장쾌한 모습과 천지를 진감하는 우람찬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교단에 올랐고, 봄이 되면 온 산을 붉게 장식한 진달래꽃 향기와 함께 돌툼을 꿰뚫고 청청하게 흐르는 맑은 샘물을 마시면서 청춘의 아름다운 꿈과 미래를 동경했다. 장백산 폭포의 물줄기가 수원이 된 목단강은 나의 고향의 생명수이다. 목단강은 젖줄기 마냥 우리 고향의 넓은 벌을 적셔주면서 비옥한 땅에 만풍년이 들게끔 해주었다. 100여 년 전 화산이 폭발하면서 돌이 녹아 몇십 리를 흘렀는데, 그 화산석 위에 쌓인 흙에 심은 벼는 이삭이 탐스럽고 알이 굵으며 밥을 해 넣으면 찰밥처럼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것이 입에 넣으면 진짜 꿀맛처럼 안겨온다. 목단강을 사이에 둔 향수와 강소 잎살은 지금도 중남해에 수송된다고 한다. 왕의 기운이 감도는 땅에서 아릉다릉 황홀한 동년의 꿈과 희망찬 청춘의 아름다운 꿈이 태동한 사랑하는 나의 고향 발해는 내 인생의 여정에 너무나도 또렷한 잊을 수 없는 성장 자옥을 남겨주었다. 나의 두 번째 고향은 흑룡강성 밀산이다. 문화대혁명 이후 처음으로 개설한 목단강 사범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무작정 남편을 따라 간 곳은 러시아와 있다는 밀산이라는 생소한 곳. 처음엔 이름 그대로 산들이 너무 많아 밀산이라고 이름 지었는가 했더니 웬걸 가도 끝이 없는 넓은 새벌이었다. 산이로고는 저 멀리 가물가물 어렴풋이 안겨오는 완달산맥이 줄기줄기 뻗어 있어 내가 자란 고향과는 너무도 달랐다. 봄이 되면 한 포기 한 포기씩 변모를 꽂고, 가을이면 한 줌 한 줌씩 정성스레 가을을 하는 내 고향 발해와는 달리, 밀산에서는 물통에 담은 벼종자를 넓은 논빼미에 훌훌 뿌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커다란 새낫을 휘두르며 벼를 베어 눕혔다. 처음엔 이렇게 농사를 해도 되는가 의심이 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헥타르당 10,000근을 거둔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여기는 북대황의 검은 땅들이 끝없이 펼쳐진 곳인데 땅이 아주 비옥했다. 밥맛도 향기롭고 꿀맛이었다. 나는 이 신비로운 땅에 삶의 뿌리를 받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붉은 햇살이 대지를 비추는 아침이면 맨 앞에는 나의 남편이 책가방을 맨 큰 딸을 자전거에 앉히고 걷고, 그 뒤에는 내가 등에다 아기를 업고 한 손엔 도시락을 들고 다른 한 손엔 교수안을 들고 걷고, 그 뒤에는 우리 가족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멍멍이가 따르고,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이다. 이렇게 오간 내 고향 밀산의 골목길과 학교의 운동장과 나의 삶과 정열과 분투의
자욱들이 뚜렷이 찍혀 있다. 처음엔 마음 고운 주인집에 헛간 방에 짐을 풀고 새 살림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 밀산 골관교원 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 10여 차례 이삿짐을 날랐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연수학교에 이르기까지 몇십 년이란 연륜 속에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울고 웃으며 인민교사의 보람을 뿌듯이 느끼며 살았다. 하늘 같은 남편을 무작정 따라왔던 이 생소한 땅.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바삐 살아서 아름다운 산천도 보이지 않았던 고장.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이곳에 유명한 흥계호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개혁 개방 후 교원 연수학교에 정근되어서 여유가 생겨서야 전국적으로 이름난 담수호인 흥계호에도 유람가 보게 되었다. 흥계호, 저 멀리 지평선과 끝이 잇닿은 넓디 넓은 호수, 흰구름 감도는 푸른 하늘 아래 흰 갈매기들이 유유히 날아예고, 은빛 파도 넘실거리는 호수 위엔 흰 돛을 단 고기배들이 자유로이 떠다니고 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반짝반짝 빛나는 조약돌이며 떡가루같이 부드러운 백사장이며 저 멀리 유유히 나라에는 수만 마리의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미며 내가 사는 고향 밀산은 실로 아름다운 고장이었다. 흥계호에는 백련어라는 희귀한 물고기를 비롯한 100여 종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어 밀산 시민들의 밥상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 개혁 개방 후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흥계호는 더욱 아름다운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많은 관광객을 불러오고 있으며 밀산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도시로 그 이미지를 자랑하고 있다. 자연이 선사해준 아름다운 흥계호나 무수한 벌들이 모여들어 꿀을 빚어 꿀이 흘러내린다는 복밀산의 정기를 받아서인지 옛날부터 밀산에서 인재가 많이 배출했다고 한다. 우리 민족의 유명한 시인 이상각 선생님이나 유명한 작곡가 최삼명, 안국민, 고창모 등 분들이 모두 밀산 분들이었고 우리 밀산에 와서 항일 활동하던 주덕회도 첫 부인이 밀산 분이었다고 한다. 나는 몇십 년을 밀산에 살면서 이 땅에 정들었고 이 고장 사람들과 떨어질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을 맺었다. 동년을 제외한 내 삶의 전부가 이곳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더욱이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탄생시켜주고 평생 분투의 피땀이 스며 있는 이곳 밀산은 나의 가슴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린 잊을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제2의 고향이었다. 나의 세 번째 고향은 지금 살고 있는 산동성 청도시이다. 자식들이 사업하는 상해와 가깝고 살기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무조건 짐을 싸서 이곳에 정착했는데 와보니 반세기를 살아온 나의 고향들과는 비길 수 없는 그림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해변 도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은 우선 기후가 좋아 여름이면 무덥지 않고 겨울이면 그리 춥지도 않아 인류가 거주하기 가장 좋은 도시에 속하고 주위 환경이 아름답고 관광지가 많았다. 웅이롭고 기이한 노산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해벌고가 높고 일출이 보기 좋고 우리나라 5악 중에 하나인 태산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리고 푸른 파도 출렁이는 황해가 있어 전국에서 이름 꼽히는 10대 관광도시로 그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더욱이 청도 바다는 국제 요트 경기장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에는 청도에서 세계 원예 박람회가 열렸으며 2018년 6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주최하에 20개 나라의 순회자 회의도 청도에서 열렸다. 몇십 년 전에는 너무 가난하여 관동으로 살 길을 찾아 헤매던 이곳 사람들이 지금은 개혁개방의 혜택으로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에 으리으리한 고층 건물들이 수풀처럼 일어섰고 집집마다 아파트에 번쩍이는 승용차를 가지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부자로 탈바꿈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생태 환경에 대한 보호와 미화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문만 나서면 온갖 녹음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울긋불긋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를 그림 같은 꽃의 성경 속으로 유혹한다. 옛날에 그처럼 동경하던 도연명의 도하원이나 꽃도시 광주를 무색하게 하는 이곳, 그리고 배추, 무, 고구마, 낙화생, 감자 등이 너무 잘 되고 사과, 배 등 과일도 너무 흔해서 우리 생활을 풍부히 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이곳, 인생의 만년에 이곳에 정착한 나는 큰 복을 만난 셈이다. 청도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개혁 개방 후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이곳에 와 정착했고, 따라서 수많은 조선족들도 여기에 와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한국인과 조선족이 거의 20만이 된다고 한다. 조선족들이 기업협회, 향우회, 노인협회, 여성협회, 교사친목회 등 여러 협회들이 있는데, 많은 이들이 자신의 경력과 취향에 맞는 협회에 참가해서 인생을 풍부히 하고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더욱 의미 있는 건 청도에서 나의 옛고향 사람들과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온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고 새로운 정으로 서로 보듬으며 잘 살아가고 있다. 고향이란 개념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장이라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고향은 나의 생명과 생활이 오랫동안 머무른 곳, 내 삶의 숨결과 인생 역사의 자욱이 찍힌 발해 밀산 청도가 모두 소중한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고향이다. 나는 내 인생의 불꽃이 다하는 순간까지 나의 고향들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네, 방금까지 들으신 것은 차설매 선생님의 수필 나의 새 고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